네, 코하 2월 12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어제 미국장 개장 전에 발표된 1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0.1% 낮아지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3월과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고 금리 동결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지만 금리 인하를 주창하는 케빈 워시, 이 차기 연준 의장이 일말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 두 기자와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블루터 최희담 기자, 그리고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 BT의 이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수줍수줍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죠.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2월 10일 목요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좀처럼 한동안 올라오지 않았다가 현재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 상승 시그널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현재 58.45%입니다. 어제 58.53%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8%입니다. 어제 저녁 8.05% 비슷하죠. 테더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아서 개별 암호화폐로 돈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자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봅니다. 77.51%.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22.16%인데 많이 상승했고 오랜만에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떴습니다. 진짜 암호화폐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요. 다만 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34%, 어제 마이너스 0.88% 비슷하죠.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원하는 분들은 생방송 채팅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코인도 문의해 주시면 저희 기자분들이 열심히 찾아오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요 이슈, 주요 암호화폐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도 비트코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비트코인 바닥 아직인가?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옆집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는데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0%. 이게 진짜 간극이 너무 심한데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슬퍼하신 거 아닌가요? 네. 네, 사실 저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오히려 좋다, 저점일수록. 네, 저점을 좀 주우면 되니까 네. 생각이지만 네. 최근 비트코인 이제 몇 주 대비 이제 고점 대비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 126,000달러 부근에 비교하면 거의 50%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어젯밤 같은 경우는 66,000에서 67,000달러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한대 6만 달러 부근에서 반등해서 72,0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반등이 밀리면서 이 반등 데드캣 바운스, 이제 즉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 이게 가장 무섭죠. 네. 이게 갑자기 반등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등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고용 데이터가 사실 이번에 희망이었잖아요. 좀 나쁘게 나왔어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인데 6만에서 11만이 아닌 13만이 나오면서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러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젯밤 이제 변동성의 핵심 촉매가 미국 고용 데이터로 이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월 고용 증가가 13만 명으로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4.3%대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 둔화 신호를 보면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후퇴한 상황입니다. CME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대에서 6%로 떨어졌고요. 4월 인하 기대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줄어들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등분이 다시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조정이 암호화폐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최근 금시장에서도 하루에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씩 출렁이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압박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비트코인이 약하다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리스크 자산 안에 조정 흐름 현상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 자산의 조정 흐름 중에서 암호화폐도 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를 좀 반영하는 수급 구조에 대한 지표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급 구조도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네. 코인글라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연구 선물 미 결제 약정이 25년 10월 고점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의 확신이랑 레버리지가 빠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상승장 초반에는 더 간다, 이제 가자 외치는 베팅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가자. 반대로 네. 지금은 반대로 이제 포지션이 정리되는 국면에 이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즉 투자자들 피로감이 이제 조금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사실 비슷한 흐름이 관측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1% 증가했는데 엄청 늘었네요. 네, 반면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65% 감소했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마이크로 스트리지 등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공포 패닉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심 이탈에 조금 가깝다고는 다행히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까지, 미국 종목들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관심 이탈이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주변의 사람들 다 국장 이야기 아니면 뭐 미장에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시거든요. 그나마 진짜 나쁘게도 빗썸 관련 이슈를 조금 언급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다뤄주시죠. 네, 이제 국내에서 또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네. 시장이 좀 최대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이제 빗썸이 네. 좀 논란이 최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빗썸이 내부 시스템 오류로 고객에게 약 428달러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62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이제 금액을 잘못해서 약 400억 달러를 잘못 이체했습니다. 이제 이 오류로 인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7% 급락한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네. 이제 당국에서도 조사가 지금 시작됐고 어제 이제 정무위에서는 빗썸 대표가 직접 나와서 내부 시스템 통제의 결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코인이 사실 회수되긴 했는데 이제 계정 동결 전에 매도된 1,786개의 비트코인은 아직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1천만 명, 뭐 거래소 수조원 구조임에도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격 조정에 더해서 국내 거래소 이제 신뢰 부분에서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거시적으로나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터진 이슈라 또 암호화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이 암호화폐 가격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좀 너무 최대한 우울해요. 네. 긍정적인 상황의 이슈, 메시지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늘 등장하는 그분이 또 등장을 하십니다. 누구죠? 네, 바로 톰리인데요. 톰리 지금 홍콩에 또 은주 대표가 갔는데 톰리 선생님이 수척해지셨다고 이더리움 솔직히 많이 좀 물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척해지셨다고 하는데
톱니 선생님 뭐라 말씀하셨죠? 네, 마음고생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치만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이 바로 이제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또 한번 내셨는데요. 또요? 네. 네, 이제 완벽한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구간이 기회니까 이제 잡아라라고 이제 말을 하신 건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50% 가까운 조정을 반복했고 그 이후 급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아시다시피 그 이제 톱니의 예측이 모두 정확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작년에 진짜 잘 간다고 했잖아요. 네, 네. 작년에 20만 달러 간다고 했는데 진짜, 네. 실제 고점은 12만 6천 달러밖에 안 갔고 아. 이제 연말에는 8만 달러까지 사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톱니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만큼 약간 위축되고 있는 지금 코인러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네, 이제 그래도 형님이 뒤에 있으니까 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위축되지 말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 때문에 작년에 20만 달러 예측은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큰 형님이 있기 때문에 시즌 종료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기자. 현재 비트코인은 이 단순한 가격 조정인가요? 아니면 대규모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확실히 유동성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동시에 포착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첫째는 현물 재배치입니다. 이 약 7천 비트코인 이상이 바이낸스에서 다른 현물 거래소로 이동했는데 이는 최근 1년 내 두 번째로 큰 일간 규모입니다. 이 단순 매도라기보다는 플랫폼 간 유동성 관리 혹은 차익 거래 기회를 노린 분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단일 거래소 리스크를 낮추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매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자산 재배치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둘째는 파생 시장에서의 이동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아무래도 파생 거래소로 향하는 이 비트코인 흐름의 7일 이동 평균이 약 3,200 비트코인까지 급등하면서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동이 아니라 파생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6만 7천 달러 부근까지 이 밀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이동이 발생했다는 건 이 시장이 관망 상태가 아니라는 뜻을 좀 말할 수 있겠죠. 특히 파생 시장 유입 증가는 이 고래들이 추가 하락에 대비한 이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이 변동성을 좀 확대를 전략적으로 좀 포지셔닝을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 파생 시장이 동시 재배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하락이 있고 나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파생 상품의 포지셔닝들이 점점 다시 몰리고 있다. 이런 데이터 살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신규 자금은 줄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30일 기준으로 누적 자금 흐름이 약 마이너스 26억 달러 수준으로 확실히 신규 자금 유입이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 빠져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돼야 확실히 좀 가격이 오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 하락 구간에서도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세장에서는 이 조정이 오히려 매수 유입을 가속시키는 경향이 있지만요. 이 약세장 초입에서는 가격 약세가 이 자금 이탈을 유발합니다. 이 현재 흐름은 사상 최고가 이후 전환 구간에서 나타난 과거 패턴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규 자금이 복원되지 않는 한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구조적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축소와 이 참여자 감소가 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약세장 초입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최고가 대비 50%가 하락한 상태에서 약세장 초입이라는 말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이거 진짜 시즌 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어서 이게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라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오르면 이제 숏 스퀴즈 나면서 가격이 펌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
네, 그렇게 또 기대를 하시는 또 분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바닥이 오면 네. 어쨌든 오른다라는 그쵸. 걸 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가격이 지금 66,500달러 부근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바이낸스 펀딩비가 마이너스 0.0012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건 숏 포지션이 이 롱의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고 즉 시장이 공격적으로 좀 숏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펀딩과 급락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매도세가 조금만 약해져도 소규모의 숏 청산이 발생하면서 숏 스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로서 차트상 이 58,000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 이런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58,000달러까지 하락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면 58,000달러까지 우리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바닥이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고 네. 바이낸스가 일단 파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거래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레버리지 불균형이 가격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숏이 과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으로 변동성이 좀 반등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58,000달러까지 떨어지면 이게 네. 200일 평균선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 숏 스퀴즈가 막 나오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이슈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기업들은 매수 중 조정 속에서도 쌓이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은 약간 이담 기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줍줍줍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매집 중인데 스트레티지 말고 다른 기업이 지금 또 매집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자사 주가도 사실 80% 이상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만 5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6년 말까지 10만 비트코인, 2027년까지는 21만 비트코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메타플래닛의 평균 매입 단가는 10만 7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장보상으로는 손실 구간인데요. 부채도 약 2억 8만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가자 이제 매수를 하겠다. 가사? 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사 거죠. 되게 좋아하시네요, 기자님. 네. 제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의 네, 네. 바람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 이제 자산보다는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사실 메타플래닛 외에도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등의 기업들도 계속 비트코인을 비슷한 디지털 자산 준비 자산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가격을 당장 올려주지는 않지만 이제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구수적 소유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등 기업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좀 지탱하고 있는데 근데 다음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관련된 내용도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위로 아래요? 가격 상승으로 하락으로 어떤 게 중요하죠? 사실 가격보다는 좀 인프라적인 생태계 전반으로 봐서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제 블랙록이 22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국채 펀드 빌드를 유니스왑에 거래 가능하게 한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제 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제 그 지분을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국채 펀드를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24시간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요즘 말하는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유니스왑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업비트나 코인베이스처럼 중앙화 회사가 이제 중개하는 구조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인데요.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 펀드를 바로 막 교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은 크립토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냐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제도권의 핵심 자산이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채 같은 전통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인프라 신뢰도가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도 확대되고 제도권 자금이 온체인으로 들어오는 길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RWA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가 좀 더 쉽고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거를 계속해서 밀고 있어서 좀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시 흐름 좀 정리를 해주신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앞서도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공식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왔지만 민간 데이터에서는 2009년 이후로 최대 수준의 감원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즉 단기 데이터는 탄탄하지만 기업들의 시선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뜻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두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만약 감원 확대가 실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면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즉 유동성 완화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네. 가격이 흔들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이제 완화 전환, 유동성 확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나리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기업에서 감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용 둔화로 이어지면 당연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유동성이 돌면 암호화폐 가격에는 상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살펴봤고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투자자와 채굴자의 투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물량을 좀 고래가 받아냈다. 이런 분석이 있다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고래분들 감사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 고래 네. 요즘 잘 받아주고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리면서 이 하락장이 본격화됐을 때 이 단기 투자자와 채굴자들이 모두 다 항복하면서 이 시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니까요. 이 투매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채굴자 포지션 지수인 이 MPI는 2.95까지 급등하면서 운영비 충당 목적의 공격적 매도가 확인이 됐고요. 네. 이 단기 투자자의 SOPR 같은 경우에는 0.977을 기록하면서 손실 확정 매도가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이 단기 투자자 평균 단가는 9만 2천 달러 수준인데요. 현재 가격이 6만 7천 달러 선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손절이 진행된 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손절 국면이었다. 근데 네, 이거를 그렇죠. 고래들이 좀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매도 물량의 77%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받아주신 거죠. 오. 이 100에서 1000 BTC를 보유한 중대형 고래 그룹이 흡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아니고 중대형 고래가 중대형으로? 흡수를 하신 건데 범고래 정도? 네, 그렇죠. 장기 투자자 이걸 보여준 지표가 있는데 네. 이 장기 투자자 실현 시가총액이 하루에 약 56억 8천만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이후에도 순유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6만 9천 달러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네. 다만 채굴 수익성은 여전히 이 365일 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체될 경우 추가 매도 압력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항복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을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바닥이 가까워졌다라는 시그널인가요? 네, 일단 보시면 비트코인의 이 MVRV 적응형 G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뭐죠? 네,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혹시 준비된 자료 같이 네네네. 봐주시면서 지금 네. 보시면 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장표가 안 넘어갔나요? 네. 네, 제가 띄워놨는데 그러면 일단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네, 기술적인 문제. 네. 네. 지금 혹시
제가 띄워놨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MVRV 적용 G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현재 마이너스 2.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보통 항복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렌더. 네. 네. 역사적으로는 축적 단계에 좀 근접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면은 네. 이 매도세 소진 구간으로 좀 강력한 매수 기회가 좀 형성되고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3 이하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수치는 그 직전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수치가 마이너스 2.66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바닥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간이 맞긴 합니다. 이제 네. 아까 앵커님이 언급하신 대로요. 네. 다만 30일 이동 평균 추세를 보면요. 단기 매도 압력이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요. 네, 그래서 즉 바닥권 신호를 일부 형성한 건 맞는데요. 네. 확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아직 바닥 형성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바닥은 아니고 찐 바닥은 아니고. 네, 찐 바닥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인데 아직 네,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더 지하 1층, 2층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오늘 헤드라인 살펴주시죠. 이게 1월 달만 해도 $2,000 시험대 가격은 흔들리나 기관은 축적. 1월 달만 해도 이더리움이 $3,000를 잘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0가 시험대입니다. 와,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죠? 네, 이제 이더리움이 가격이 $1,950에서 $2,000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3,500 부근까지 올라갔던 ETF 평균 매입 단가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ETF 소식을 좀 살펴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이제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더리움 ETF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보다 더 어렵다,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평균 현재 가격이 $2,000인데 ETF 평균 매입 단가는 현재 지금 약 $3,5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ETF도 물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락폭으로 보면 사실 60% 이상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 멘탈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도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렇게 깊은 손실 구간에도 불구하고 ETF 투자자는 여전히 보유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약 3억 5천만 달러 순유출이 있었는데 출혈이 있긴 하지만 패닉성 대규모 이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다이아몬드 핸드 테스트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진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센 놈만 살아남는다. 센 사람만 살아남는다. 네,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1,900에서 $2,0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더리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 헤드라인에서 봤듯이 기관들은 이 가격의 흔들림에도 여전히 기관들은 솔직히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기관들이 사실 등 좀 받쳐주고 있어서 저희의 좀 이 불안한 심리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제도권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좀 가격이랑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언제 오르냐 좀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은행들은 사실 조용히 이더리움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JP 모건, 시티 등 30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이 이더리움 기반의 오픈소스 레이어 2 스택을 실제 금융 인프라에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한번 써볼까 약간 이런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는 거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토큰화된 예금, 은행 간 결제, 국경 간 결제까지 이미 운영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JP 모건이 JMP 코인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네. 은행들이 그럼 왜 지금 이더리움을 골랐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좋아요. 네, 이제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라는 점이 사실 가장 큰데요. 네. 이더리움은 이제 올해 실전 테스트 이제 스마트 컨트롤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탈중앙성과 이제 그리고 복원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커스터디아 은행 CEO
케이틀린 롱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테스트된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솔라나 하이퍼 레저 같은 대안들도 있지만 은행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수급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규제 환경도 좀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기술이 얼마나 좋냐보다는 좀 규제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이더리움으로부터 나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규제로 보호가 되고 은행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이더리움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보여주는 이런 움직임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 무엇이죠? 네, 이제 골드만삭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의 10억 달러를 이제 구매하겠다 이제 공시를 한 건데, 구매했다고 이제 공시를 한 건데요. 네. 이제 ETF가 약 10억 6천만 달러, 이더리움 ETF가 약 10억 달러, 그 외 XRP나 솔라나까지 포함하면 총 23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13F에서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제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비트코인을 보통 4배, 6배 정도 들고 가고 이제 그 서버로 이더리움을 들고 가는데 이제 골드만은 이더리움을 거의 동급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건 기관 신호나 이제 슈퍼사이클의 신호다. 이더리움이 제도권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달러에서 사실 멘탈 관리하느라 힘든데 골드만삭스가 10억 달러 정도로 이더리움 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네. 조금 위로를 받으시면서 고통을 좀 견뎌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관들 우리가 아직까지 클래리티 법안에서 전통 금융권과 그리고 암호화폐 이 업계들의 싸움은 있긴 있지만 그 싸움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를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싸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골드만삭스나 이런 기관들은 해칭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담고 있는 게 걸렸다. 13F에서. 네. 이거는 뭐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온체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1,900달러 선, 28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오히려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면 매도 압력이 좀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최근 며칠간 이 거래소 순 흐름 데이터를 보면요. 이 이더리움 출금이 뚜렷하게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거래소 기준 순 출금 규모가 22만 이더리움을 좀 넘어섰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이 단순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자금 이동으로 봐야 하고요. 상당량이 개인 지갑이나 이 장기 보관 성격의 프로토콜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은 이 매집 국면이나 이 최소한 단기 매도 압력을 완화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기 트레이딩 움직임이 아니라 보유 성격이 강한 자금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에서의 움직임이 좀 강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네. 지난 5일 하루 동안에만 약 15만 8천 이더리움이 순 출금이 됐는데 네. 이는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깊은 거래소에서 이런 출금이 집중됐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특히 가격이 1,800에서 2,000달러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시점과 좀 맞물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해당 구간에서 좀 보유 적정 구간, 그러니까 우리 주은 기자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주은 기자요? 네. 이 숙명적인 구간. 숙명적으로 매수하는 숙명적으로 기간이다. 매수하는 구간으로 좀 인식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출금 구조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 모멘텀이
텀이 아무래도 좀 안 좋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당분간은 잘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회복이 된다면 가격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우호적인 구조적인 좀 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명적인 구간에서 여러 투자자들이 담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 저점을 형성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가격대가 또 손실 구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격은 사실 우리 고마우신 분들, 이 고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던 2025년 6월 평균 단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래들은 이제 매집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적극적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손실 구간이긴 한데 이 손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래분들이 계속해서 매수한 구간이다. 포기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기회 삼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저점일 때. 근데 물렸는데 뭐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박앤세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더 줍줍하면서 네, 이더리움을 좀 모아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고래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이더리움 시장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도 좀 들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기보다는 파생 시장에서 구조적인 청산이 이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건데 어떤 소식이죠? 네, 이번 하락 구간은 단발성 급락이기보다는 네. 지속적인 청산의 연세였다는 점이 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바이낸스에서 롱 포지션 청산의 7일 단순 이동 평균, 즉 7일 SMA가 이 9,000 이더리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건 하루에 크게 터진 게 아니라 진짜 며칠에 걸쳐서 강제 청산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며칠에 걸쳐서 이게 찐 저점이겠거니 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청산이 이루어졌다. 일주일 내내.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대에서 지금 2,000달러 구간으로 내려오는 동안 네. 롱 포지션이 한 번에 정리된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청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좀 지속적인 청산은 2021년 6월 이후 가장 강한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심지어 어떤 수준이냐면요. 네. 2022년 약세장 당시 주요 폭락 이벤트와 비교해도 강도가 더 높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 2022년에 우리 이벤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벤트. 테라루나 붕괴 있었죠? 테라는 엄청 큰 네, 사태잖아요. 그리고 FTX 붕괴 있었습니다. FTX, 네. 근데 우리 시장 지금 어떤 이벤트 있습니까? 없죠. 아무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근데 붕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건 정말 슬플 뿐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긍정적인 건 시장에 쌓여있던 이 레버리지가 좀 청산되면서 깨끗해졌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는 그래도 파생상품 시장의 이 레버리지 구조가 좀 전면적으로 리셋되고 있음을 좀 보여줍니다. 네. 약한 참여자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시장에서 제거된 셈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고강도 그리고 지속적 청산 이후에는 이 매도자 피로도가 형성되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고요. 코인 딥다이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인은 오늘 XRP가 아니라 솔라나 가져왔습니다. 솔라나, 오랜만에 솔라나 다뤄볼 텐데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15억 달러 평가손 크립토 트레저리 시험대. 이게 15억 달러면 하나로 치면 2조 원이 손해가 났다는 건데 솔라나를 매집한 기업들의 손해가 2조 원이 났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악이네요.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면서 네. 이제 솔라나를 대규모로 쓸어 담고 있었던 미국 상장사들이 지금 상당한 평가손을 이제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제 솔라나를 재무자산으로 보유 중인 미국 상장사들 현재 약 15억 달러가 이제 실현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네. 이들코 기업이 보유한 솔라나가 약 1,200만 개로 전체 유통량의 약 2% 정도 수준입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포워드 인더스트리즈는 690개를 이제 평균 23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네. 현재 가격은 약 80달러대입니다. 즉 손실 규모만 1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죠. 엄청 세게 물렸네요. 맞습니다.
또 이제 샤프스의 테크놀로지도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자산 네. 가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건 이 기업들이 그래도 다행히 아직 대규모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네. 작년 10월 이후에 추가 매입도 사실 멈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작년에 조금 사실 올인을 한 건데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동결 모드에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손실보다는 좀 주가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요? 네,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네. 최근 6개월 동안 59%에서 많게는 80%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솔라나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모델을 이제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사실 부르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을 성공하자 이제 이 기업들은 솔라나를 통해서 우리도 자산 쌓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쵸. 네, 이제 가격이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 손실이 크고 주가에도 좀 타격을 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인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자산 가치 대비 주가 프리미엄이 압축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산은 있는데 그 자산이 이제 시장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들고 있는 코인도 떨어졌는데 기업의 주가까지 떨어지니까 이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ETF 쪽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다행히도 네. ETF에서는 좀 반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현물 솔라나 ETF는 최근 843만 달러의 순유입을 이제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1월 중순 이후로 가장 좋은 이제 세션이었습니다. 현재 솔라나 ETF 총 운용 자산이 약 7억 2천만 달러로 솔라나 시가총액의 약 1.5% 수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ETF 하루 유입액과 비교하면 좀 작은 수준인데 네. 중요한 건 가격 하락 중에도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건 일부 정교한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좀 장기 포지션으로 본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라나 이슈 좀 살펴봤고 이번에 솔라나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기자, 이게 네. 저희가 솔수연, 예. 솔라나 수연이다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수연 기자가 오랜 시간 이 솔라나 취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 할 수 있겠는데 솔라나 현재 어떤 상황이죠? 표정이 아까부터 안 좋고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뭐 안 좋죠, 사실. 아, 그렇죠. 뭐 안 좋은데 네. 뭐 솔라나 사실 키워드 명확합니다. 뭐죠? 개인은 던지고 기관은 산다. 이건 그래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기관은 사주니까요. 네. 근데 뭐 가격 좀 안 좋긴 하잖아요. 네, 일단 그쵸. 뭐 온체인 데이터 같이 보시자면 솔라나 일단 파생 시장부터 보자면 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확실히 약세가 분명합니다. 이 코인클래스 집계 기준 솔라나 선물 미결제 약정이 24시간 동안 2.74% 감소해서 50억 8천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롱 포지션 청산이 609만 달러로 숏 청산이 201만 달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즉 하락 베팅했던 숏보다 이 상승에 베팅했던 롱이 더 많이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펀딩비도 마이너스 0.006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숏 수요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매도 우위가 좀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 우위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산다. 그럼 ETF 쪽으로는 자금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담 기자님께서도 이제 전해주셨는데 네. 다행히도 우리 기관들이 좀 잘 사주셔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80달러를 그래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솔라나 현물 ETF에서 화요일 하루 이 843만 달러의 순유입이 기록됐습니다. 네. 이 개인이 파생 시장에서 던진 물량을 이 기관이 현물 ETF로 받아낸 구조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물 수요 말고 온체인 쪽 유동성 흐름은 어떻습니까? 실제 네트워크 속 자금은 빠지고 있나요? 아니면 버티고 있나요? 네,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잘 어허. 던져주셨는데요. 네. 온체인 유동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디파이라마 데이터를 보면요, 이 최근 일주일간 이 솔라나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약 14% 증가해서 네. 153억 4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이건 변동성 자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한 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이 온체인에 대기 자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탈이라기보다는
진입보다는 재진입 가능성이 있는 이 대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단기 파생 심리는 좀 약세이지만 기관 현물 수요는 유지돼 있고 또 온체인 유동성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라나는 수급이 좀 양분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라나까지 이슈와 거래 흐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알트코인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코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12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이 급등하고 있을지 플라즈마 13.22% 상승 중에 있고요. 제로지, 요즘 제로 붙은 코인들 상승세 좋은데 21.3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직 에덴은 43.46% 상승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 코인 살펴봤습니다. 코인레이더 오늘 소개할 알트 코인은 무엇일지 코인 백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어떤 코인이죠? 트론, 오랜만인데 트론 어떤 코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트론은 좀 오래된 코인이긴 합니다. 이 역사상으로 보면은 네. 이제 2017년도에 시작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제 창립자는 저스틴 선입니다.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초창기 사실 트론은 백서유산 논란도 있었고 이제 저스틴 선이 워낙 이벤트성 마케팅을 세게 해서 이미지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미국 쪽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서 이제 리스크 코인이라도 좀 취급을 받았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네. 이제 트론이 이제 꿋꿋이 살아남아서 지금 시장에서 포지션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탈중앙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제 불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네트워크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특히 USDT가 가장 많이 도는 결제 송금 네트워크에 이쪽이 가깝고요. 네. 왜냐하면 트론이 좀 수수료가 빠르고 또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트론 수수료가 없나요? 이더리움 네. 수수료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이더리움 수수료가 좀 있는 편인데 네. 이제 트론은 거의 수수료가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USDT를 보낼 바에는 차라리 트론을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네. 이제 이 트론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신흥국 송금이나 개인 간 송금, 뭐 거래소 입출금 같은 데서 트론 기반 USDT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이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이더리움과 양대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최근 분석에 따르면 트론의 USDT 점유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네트워크 활동도 증가하고 있어서 요즘 트론을 이제 조용하지만 실사용이 많은 체인이라고 이제 이미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론이 이더리움하고 레이온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속도가 빠른 걸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움직이는 코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최근 트론과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이슈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제 좀 재무 전략 쪽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트론 쪽에서 이제 트론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자사 트론을 계속 쌓고 있고 저스틴 선도 이 전략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은 이걸 이제 내부 신뢰 신호로 좀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물론 이 매집이 곧바로 뭐 급등으로 연결되는 가격까지 연결되는 보장은 없는데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단 방어 움직임으로 인식이 되면서 반등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근데 규제 리스크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트론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규제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최근 미국 하원에서 SEC에서 저스틴 선과 트론 관련 규제 집행을 왜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네. 과거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을 상대로 증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장에 큰 규제 리스크를 만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집행 강도가 완화되는 흐름이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왜 멈췄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점이랑 아니다라고 점이 있지만 네. 정치적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요? 네, 맞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트론은 USDT 실사용 확대, 뭐 내부 매집 움직임 같은 긍정적 신호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론 레이어 1에서 밀리긴 했지만 실사용은 확대되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규제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 수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르셨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까? 뭐죠? 죄송합니다. 트론에 깜짝 놀라셨는데 네. 트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움직임이 좀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었나요? 왜 깜짝 놀라셨죠? 살짝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 때리셨- 죄송합니다. 네. 어떤 게 있었죠? 온체인 데이터? 네, 온체인 데이터 사실 살펴보자면 네. 트론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조금 유동성 측면에서 좀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요. 이 디파이라이머 데이터에 따르면 트론 네트워크의 이 테더 공급량이 이더리움을 좀 능가하면서 더 큰 그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이 잘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하고 원래 아직도 사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1위가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네. 근데 테더 공급량만 보면 트론이 지금 1위이고요. 그러니까 테더 발행량만 보면 지금 트론이 1위고 네. 비중이 한 45%를 넘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트론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 이제 이더리움을 좀 앞선 걸로 나왔고 네. 이는 이제 트론이 경쟁 플랫폼 대비 굉장히 빠르고 저렴한 거래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이 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그래서 또 활성 주소 활동도 좀 눈에 띄는데요. 주간 활성 주소 수가 이 12월 마지막 주에는 1,880만 개였는데 2월 초 기준으로 2,460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형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트워크 사용성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론의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장은 참 잘 가는데 코인 시장 쉽지 않습니다. 반등 시점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주 주중에 저희가 시황 체크해드리면서 정말 반등, 찐 반등 시점 오면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